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결혼 3년 차에 무당이 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편하게 오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도록 독백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집에 처음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늘은 환하게 맑았고 내가 좋아하는 국화꽃이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때였다. 어머니,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설레는 듯했다. 며칠 전부터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눈치를 보더니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평소 여자친구 얘기는커녕 연애에 대한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던 우리 성민이가 누군가를 데려온다니 나는 전날 밤 잠도 설레서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된장찌개 시작해 불고기, 잡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했다. 정성껏 차린 식탁을 보고 아들이 엄마 잔치집인가 봐라고 놀리자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 첫인상이 중요하지라고 둘러댔다. 정오가 되자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설레는 마음에 급히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확인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 민지예요. 아들 뒤로 조심스럽게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첫인상은 참 작았다. 작은 키에 마른 몸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맑고 초롱초롱했다. 아마도 긴장해서인지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데 나는 얼른 그 아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아이고,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말고 어서 와, 민지야. 많이 기다렸단다.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아이. 어쩌면 미래의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맞이하는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다. 기쁨, 설렘,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약간의 걱정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지는 생각보다 더 다정했다. 처음엔 조용하고 수줍어하더니 차츰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특히 웃을 때마다 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참 예뻤다. 웃을 때만큼은 세상을 다 밝히는 것 같았다. 민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물었다. 저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돌봐주는 일이에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 어쩐지 이 아이의 온화한 기운과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다. 식사 후 내가 아끼는 국화꽃이 만발한 작은 정원으로 민지를 안내했다. 평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그곳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드문 일이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민지가 노란 국화를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다. 웃는 모습이 우리 둘의 약간의 어색함을 없애주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민지가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 아이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별거 아니지만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집에 온다고 선물까지 준비한 마음씨.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손뜨개로 만든 머플러였다. 연보라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걸 언제? 틈틈이 준비했어요. 성민 오빠가 어머니께서 보라색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웃음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만난 지 1년 반, 성민이와 민지는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준비 기간, 민지는 놀랍도록 의젓했다. 예식장부터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내게 항상 의견을 물었다. 어머니, 이 색깔이 더 좋으세요? 저 색깔이 더 좋으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내 마음은 녹아내렸다. 드디어 결혼식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순간 성당 안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본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피로 연장에서 내게 달려안긴 민지의 모습은 이미 내 딸 같았다. 결혼식 사진을 나중에 받아보니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사진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 너머로 보이는 내 얼굴은 한없이 행복해 보였다.
누구보다 눈물이 많았던 나는 활짝 웃으면서도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지와 성민이는 당초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려 했지만 여러 여건상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요즘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기에 처음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민지는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스며들었다. 결혼하고도 친정살이 한 번 없이 우리 집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다. 결혼 첫날부터 민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내가 말리면 어머니, 저도 이제 이 집의 며느리니까요 라고 해맑게 웃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셋은 함께 떡국을 빚고 전을 부쳤다. 민지의 솜씨가 참 좋아서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세 요리를 배워나갔다. 가을이면 함께 김장을 했고 그 김치 맛이 일품이라며 성민이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민지 얼굴은 사과처럼 붉게 물들었다. 겨울엔 집안 가득 김장김치 냄새가 퍼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퇴근 후 나를 도와주었다. 민지는 학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내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픈 학생들 얘기, 동료 선생님들 얘기, 가끔은 시시콜콜한 학교 뒷담화까지. 그 시간이 나에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저녁이면 우리 셋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소소한 행복이 쌓여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든 집밥을 먹고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보며 깔깔대던 그 밤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른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그 3년의 시간이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아있다.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 성민이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마당에서 바베큐를 즐기는 우리 가족의 모습. 그 사진들 속에는 웃음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았다. 사진첩에는 웃음소리까지 담긴 듯했다. 어느 날 민지가 직장 동료의 아이를 돌봐준다며 집에 데려왔다. 그 아이와 놀아주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 아이는 엄마가 될 자질이 충분하구나. 그리고 은근히 손주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민이와 민지는 아직 아이 계획은 없다고 했다. 둘 다 직장이 안정되고 조금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나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모든 게 차근차근 자기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도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민지에게 첫 번째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봄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민지가 아침에 일어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다. 어떤 꿈이었는데? 낯선 여자분이 계속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 말에 나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꿈은 꿈일 뿐이야. 요즘 학교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민지도 씩씩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비슷한 꿈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민지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꿈자리가 사납다고. 나는 처음엔 그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거야 라고 넘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다.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일하다 보면 아이들의 소음과 스트레스로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다 주었고 민지는 고맙다며 받아먹었다. 하지만 두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수가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때로는 밤중에 통증으로 깨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성민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지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민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갑자기 식탁에서 쓰러졌다. 다행히 의식은 바로 돌아왔지만 그 모습을 본 나와 성민이는 너무 놀라서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 후에 말했다. 일단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것 같으니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병원 방문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이상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민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두통에 더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 식욕 부진까지 그 모든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갔다. 우리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한의원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했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보입니다. 어느 의사는 우울증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의사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했다. 그러나 처방받은 약들은 민지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 더 고통스러워했다. 민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며느리는 점점 말라갔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는 창백해져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는 매일 미음이나 죽을 끓여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다. 민지야, 오늘은 호박죽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민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맛있는데 목이 막혀서.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조금이라도 먹었으니 다행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뿐이었다. 밥을 먹어도 자도 쉬어도 좋아지지 않았다. 새벽마다 자다 깨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밤중에 무서워요 하며 내 방문을 두드리던 그 떨리는 목소리.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다. 성민이도 점점 지쳐갔다. 아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의사들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다. 우리 아들도 지쳐갔다. 일을 하다 말고 차 안에서 울고 밤에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다. 퇴근 후에는 민지와 함께 앉아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점점 확신이 사라져갔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살폈는데 민지가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다. 민지야, 왜 일어났니?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나는 급히 다가가 민지를 안았다. 그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운 게 뭔데, 민지야? 저를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 말을 끝으로 민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저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다. 민지가 겨우 잠든 후에도 나는 그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성민이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이상한 병원까지 다 가봤는데. 나는 가만히 민지의 방을 바라보았다. 약을 먹고 다시 잠든 그 아이가 평화롭게 보이길 바랐지만 잠든 얼굴마저 고통스러워 보였다. 성민아,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말에 성민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았다. 단지 직감적으로 민지의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저 어릴 때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끔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민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종종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다. 그때마다 친정엄마가 입 다물어라. 그런 말 하면 재수 없다며 입을 막았다고. 10살 때였어요. 학교 가는 길에 한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 할머니가 내가 특별한 아이라서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민지의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한다. 엄마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민지의 친정어머니는 사실 시골 출신이었고 어릴 적 무당의 딸과 친구였다고 한다. 그 친구가 겪은 고통을 알기에 자신의 딸이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걸 보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고. 그래서 민지는 자신의 능력을 억누르고 살아왔다. 대학에 가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심지어 성민이와 결혼한 후에도 그 비밀을 철저히 감추었다.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가끔 꿈에서 무언가를 보기도 했지만 그냥 무시하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째부터 자꾸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한기가 돌았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꿈속에서만 나타나던 그들이 점점 현실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 앞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여인, 학교 복도 끝에서 손짓하는 노인,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제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아이요.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귀에 대고 언니 나랑 놀자라고 속삭여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의사들이 찾지 못한 병명, 약으로 낫지 않는 증상들. 그것은 신병이었다. 근데 왜 이제서야 말해준 거니? 내 물음에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성민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그리고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입 밖에 내면 내 인생 끝난다고. 나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갔다. 사실 처음에는 나조차도 믿기지 않았다. 평생 미신이라 여겼던 것들을 이제 와서 찾아가다니. 하지만 민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 볼 생각이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한 무당집을 찾았다. 나와 성민이 그리고 민지까지 셋이서.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기와지붕의 옛 한옥이 나타났다. 그 앞에는 높은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돌탑이 쌓여 있었다. 낡은 기와장집, 창백한 조명, 조용히 퍼지는 북소리. 전통 가옥이지만 묘하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가 맞나? 성민이가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대문 앞에 서자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현대적인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그런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바닥은 현대식 온돌로 개조되어 있었다. 거실로 보이는 넓은 방에 안내받자 그곳에는 신당이 있었다.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서자 묘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앉으세요. 무당은 우리를 낮은 목탁 앞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민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래 참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민지가 흠칫 놀랐다. 나와 성민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가 무슨... 민지가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자 무당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내가 먼저 말해볼게. 넌 어릴 때부터 보이는 아이였지? 그리고 그걸 숨기고 살아왔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당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떻게...
성민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난 이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들도 보였고, 따라오는 이들이라는 말에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았다. 무당은 계속해서 말했다. 특히 이 아이 뒤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 계속 이 아이를 부르고 있어. 언니 하면서. 그 말에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민지의 공포에 찬 표정만으로도 무당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도 저 뒤에 있어요? 민지의 떨리는 질문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아이만이 아니야. 여러 영혼들이 이 아이 주변에 있어. 그들은 모두 이 아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길 바라고 있어. 그 말에 성민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 주변에 귀신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나요? 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신내림을 받을 운명이었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무당은 멀리서 며느리를 보기만 해도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 신을 거부해서 아픈 거야. 신내림 안 받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신내림이라는 단어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 사람이 신의 매개체가 된다는 그 무서운 운명.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당은 민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계속 이렇게 신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질 거야. 결국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그 말에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하나는 그가 급하게 물었다. 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신내림을 받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방안이 순간 침묵에 빠졌다. 무당이 말한 신내림의 의미를 우리 모두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지가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성민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 민지가 무당이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무당은 조용히 성민이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당신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거부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만 따를 뿐이야. 나는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을 원망했다. 왜 하필 이 아이였냐. 그리고 다시 내 자신을 원망했다. 왜 난 이 아이를 막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성민이는 운전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말이 없었고 민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 셋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각자 방에 들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다. 민지가 정말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좀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민지가 무당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시선,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민지 자신의 삶의 변화까지.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났을 때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거실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다. 민지야, 앉았니?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한 느낌이었다. 신내림을 받기로 했어요. 민지의 결정은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성민이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신 차려. 민지야, 내가 무당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부엌에서 민지의 말을 듣고 달려온 성민이는 거실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성민이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오빠, 나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간 난 미쳐버릴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더 좋은 병원도 있을 거고 다른 치료법도 있을 거야. 성민이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외쳤다. 성민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해봤잖아, 오빠.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는데. 나아진 게 있어? 성민이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럼 내가 널 위해 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널 도울 수 있는데? 성민이의 절망적인 질문에 민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내 곁에 있어줘, 오빠.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뭐가 됐든 내가 다시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민지는 결국 결심했다. 어머니, 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붙들고 울었다. 아들은 벽을 치며 울었다. 민지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무당집을 다시 찾았다. 무당은 민지의 결정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신내림 의식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작은 신당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신을 모실 공간이 필요해.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 좋아. 신당을 차렸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우리 집은 그리 크지 않았고 모든 방이 각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 다락방을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창문이 있어 환기가 잘 되고 조용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성민이는 휴가를 내고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짐들을 치우고 바닥과 벽을 청소했다. 무당의 지시에 따라 벽은 흰색으로 칠하고 바닥에는 새 장판을 깔았다. 그리고 작은 제단을 놓을 자리도 마련했다. 흰천, 향, 북, 촛불. 작업을 하면서 성민이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때로는 분노가 일었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우리 아들은 묵묵히 신당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았다. 어떤 날은 몰래 뒷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울고 있었다. 성민아. 내가 다가가자 그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엄마, 미안해요. 잠깐 쉬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 옆에 앉았다. 힘들지? 성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 아내가 무당이 된다니.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민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봤잖니. 그리고 이게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지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무당이 되는 길이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됐다. 집에 드나드는 무당, 흰 천과 제기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 그것은 금세 동네 소문이 되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며느리가 아프다던데 굿을 한다고? 요즘 세상에 미신을 믿다니. 시장에 가거나 동네를 걸을 때마다 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커져갔다. 그 집 며느리 귀신 들렸대. 무당이 될 거라는 소문도 있어. 저 집 망했네. 온 동네가 수군거렸다. 나는 차마 시장에도 못 갔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신내림 의식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무당은 3명의 보조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각자 북과 징, 피리 등의 악기를 들고 있었다. 민지는 이미 흰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채 신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당은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했다.
신내림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무서운 장면들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중간에 멈추거나 간섭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이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식은 해가 저물 때 시작되었다. 무당들은 북과 징을 치며 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식처럼 보였다. 민지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무당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리고 민지의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오시옵소서, 신령님들이여. 이 아이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시옵소서. 무당의 외침과 함께 민지의 떨림이 더욱 심해졌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안 돼요. 무서워요. 그 순간 성민이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당이 경고한 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민지의 비명은 점점 더 커졌고 그녀의 몸은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흔들렸다. 때로는 바닥을 뒹굴기도 하고 때로는 벽을 향해 머리를 찌우려고 해서 무당의 보조자들이 그녀를 붙잡기도 했다. 의식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민지는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고 때로는 울기도 했다. 마침내 의식이 끝났을 때 민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잠든 채로 침대로 옮겨졌고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회복을 기다렸다. 민지가 깨어난 것은 그 다음날 오후였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지자 우리는 모두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괜찮아?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근데 많이 피곤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는 여전히 우리가 알던 그 민지였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깊이가 느껴졌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민지를 괴롭히던 두통과 악몽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민지는 더 이상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지 않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지도 않았다. 난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민지가 어느 날 아침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약 한 달 후 우리 집에 첫 손님이 찾아왔다. 첫 손님은 오래 앓던 아기를 둔 엄마였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는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생소한 얼굴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약 2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혹시 여기가 민지 만신님 계신 곳인가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아직 민지를 만신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여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제 아기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시는 분이 이곳에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발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여자의 품에 안긴 아기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나는 여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오세요. 얘기해 놓을게요. 나는 신당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손님이 왔음을 알렸다.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민지는 신당으로 여자와 아기를 들어오게 했다. 나는 조용히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신당 안에서 민지는 여자에게 아기를 바닥에 눕히라고 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작은 종을 울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기도하는 듯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기도를 한 후 그 물로 아기의 이마와 가슴, 손과 발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작은 부적을 써서 아기의 옷 안에 넣어주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밤부터 아이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아기가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만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도 낫지 않던 열이 내렸어요.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웃기까지 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프고 지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뻐 보이기도 했다. 처음엔 불편했던 나도 민지 앞에 무릎 꿇고 울던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다. 은혜 갚겠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세상엔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저마다의 이유로 민지의 평판은 점점 높아졌다. 특히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여러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민지의 의식 후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나도 민지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변했다. 특히 민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감사를 표하는 부모들을 볼 때면 내 마음도 뭉클해졌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시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나는 민지의 선택이 옳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민이도 점점 더 민지의 일을 지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회사에서도 아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성민이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민지는 여전히 착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다. 매일 아침 나는 민지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무언가 안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며느리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까지 도와주는 진짜 좋은 무당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웃는다. 다만 전과는 조금 다르게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껴안으며 어느덧 민지가 신내림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지는 이제 마을에서 꽤 유명한 만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젊은 만신님이라 부르며 한번 만나보길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서도 그녀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좋다는 말들과 소문이 퍼져 많은 부모들이 희망을 안고 찾아왔다. 우리 집 역시 변했다. 점점 늘어나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당 한쪽에 작은 별채를 지었고 그곳을 새로운 신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덕분에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성민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무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민지의 일을 이야기했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과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요소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 찾아왔다. 민지가 임신을 한 것이다.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만신의 일과 임신, 그리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지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다. 임신 중에도 사람들을 도왔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안고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모습은 오묘했다. 아직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느낌. 그리고 우리의 첫 손주, 그리고 민지와 성민이의 첫 아이는 밝고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다. 민지가 말하길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내 손녀딸도 무당의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자연스러워졌음에도 아직도 완벽하게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려 한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나지막이 부른다. 민지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처음에 민지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 아이의 운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성장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껴안으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
가끔 옛 사진첩을 들춰보면 처음 민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변화가 담겨 있다. 웃음 가득했던 첫 3년, 고통스러웠던 병명 없는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용기 있는 결정.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다.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모든 꽃은 자신만의 시간에 피고 진다. 민지도 그랬다. 그 아이는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짝 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꽃은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움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민지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내 옆에 앉는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신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고맙다, 내 딸아.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그리고 민지는 알고 있다. 그 감사의 말이 단순히 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모든 것에 대한 것임을.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특별한 길로 흘러간 이야기.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여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만의 소중한 이야기.